구원병이 온 것을 본 철별, 박이출, 출적, 찰압태는 선봉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목화려는 도사를 품에 안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며 길을 열라고 소리쳤다. 길을 열어라. 상고는 삽시간에 대오가 무너지고 도사가 위협을 당하자 어쩔 줄 몰라 허둥거렸다. 한편 태무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상곤의 면전까지 당도해 있었다. 철별이 상곤의 이마를 겨냥해 화살을 날리자 상곤은 황급히 왼쪽으로 피했으나 화살은 그의 오른쪽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상곤이 낙마하자 그의 대오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산 밑으로 내려와 태무친이 앞서 달리자 수천 명이 함성을 지르며 뒤를 따랐고 철별, 박이출, 곽정 등도 연달아 화살을 날리며 태무친의 뒤를 따랐다. 원래부터 태무친을 두려워하던 왕안과 찰목합의 부하들은 수만의 구원병까지 협공하자 모두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바빴다. 사실 탈해가 데려온 군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탈해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태무친의 명령서도 없었기 때문에 족장들이 협조하지 않아 수천의 청년병만 이끌고 달려왔다. 그러나 꽤 많은 탈해는 적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보고 정면 공격을 피하고 자기 편의 수를 가늠할 수 없도록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매달고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연막 전술을 펼쳤다. 결국 탈해의 구원병이 제때 도착해 태무친 일행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무사히 돌아온 그날 밤 태무친은 군사들을 위해 위로연을 베풀었는데 뜻밖에도 도사를 상석에 앉혔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모두 못마땅한 듯 불평을 했다. 그러나 태무친은 오히려 도사에게 석잔의 술까지 권하며 말했다. 왕안 의부와 상곤 의형은 모두 나의 은인이다. 나는 그들에게 털끝만큼의 원한도 없으니 돌아가거든 대신 사죄를 드려다오.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 딸과의 혼사도 준비하거라. 두 가문과 각 부족이 충분히 먹고 즐길 만큼 성대한 잔치를 치러야지. 넌 내 사위이니 곧 내 아들이다. 이제 두 가문은 한 가족이 될 테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간질에 동요되지 말거라. 그러자 도사는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도 다행이라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태무치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계속 기침을 해댔다. 도사는 혹시 태무친이 부상을 당했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태무친이 말을 이었다. 내가 오늘 가슴에 화살을 맞아 3개월은 치료를 해야 나을 것 같구나. 내 직접 너를 데려다줘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며 가슴을 어루만지던 손을 펴는데 손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태무친이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상처는 상관하지 말고 어서 가서 혼사를 서두르거라. 내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다간 부지하 세월일 것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왕안이 두려워 여전히 화쟁을 도사에게 시집 보내려는 대칸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무치는 황금과 담비 모피, 양 1,000마리, 준마 100피를 준비해 15명의 군사로 하여금 도사를 호송하게 하고 언변 좋은 사자를 보내 왕안과 상곤에게 정중하게 사죄할 것을 명했다. 그런데 도사가 떠날 때 태무치는 말에 타지도 못하고 들것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이별의 말을 전했다. 그렇게 도사가 떠난 지 8일이 되자 태무치는 장수들을 소집했다. 군사를 집합시켜라. 왕안을 치러 갈 것이다. 그제야 장수들은 태무친이 왕안을 방심시키기 위해 도사를 풀어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태무친의 세력이 많이 성장했다곤 해도 아직 병력수에서는 왕안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그러니 정면 대결이 아니라 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의 경계를 풀어야 했다. 태무치는 부대를 셋으로 나눠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만 행군했고 유목민을 만나면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행군에 가담시켰다. 한편 왕안과 상고는 태무친이 복수하러 올까봐 날마다 경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도사가 귀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고 사자가 정중하게 사죄하는 것은 물론 태무친이 중상을 입은 것까지 알게 되자 마음을 놓고 완안홍렬, 찰목합과 더불어 연일 잔치를 벌이기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다. 천지를 뒤엎을 듯한 기세로 태무친의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왕안과 찰목합의 연합군을 덮쳤다. 왕안과 찰목합의 연합군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왕안과 상고는 서쪽으로 황급히 달아나다가 각각 내만인과 서요인에게 살해되었고 도사는 적군의 말발굽에 깔려 죽었다.
그러나 완한홍렬은 황하사기의 호의를 받아 밤새껏 달려 중도로 무사히 돌아갔다. 상황이 정리되고 얼마 안 있어 찰목합이 잡혀왔다. 태무친이 찰목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찰목합이 담담히 말했다. 의영이 날 살려준다 해도 난 목숨을 부지할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내 영혼이 깨끗이 떠날 수 있도록 피 흘리며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태무친이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래, 자네 소원대로 우리가 어릴 적 함께 놀던 알라나에 수장시켜주겠네. 그러자 찰목합은 무릎을 꿇어 절한 뒤 조용히 막사를 떠났다. 며칠 후 태무친은 알라나의 초원에 있는 모든 부족을 집합시켰다. 이때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몽고의 전사들은 하나같이 그를 숭배해 왕안과 찰목합의 군사도 모두 그에게 귀순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몽고인은 태무친을 전 몽고의 대칸인 칭기즈칸으로 추대했다. 그것은 대해처럼 넓고 강대하다는 뜻이었다. 칭기즈칸은 공이 있는 장수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목화려, 박이출, 박이올, 정노온 등 사걸과 철별, 자릉미, 속불태 등의 장수를 모두 천무장에 봉했고 혁혁한 공을 세운 곽정 역시 천부장에 임명했다. 18세의 소년에 불과한 곽정이 네로라 하는 공신들과 함께 명장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곽정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다. 청아, 너에게 줄 상이 또 있단다. 곽정이 황급히 무릎을 꿇어 감사를 표하자 태무친이 말을 이었다. 화쟁을 너에게 주겠다. 내일부터 넌 나의 금도부마가 되는 것이다. 그 말에 장수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저마다 곽정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정작 곽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곽정은 화쟁을 친동생으로만 생각했을 뿐 이성으로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칭기즈칸의 말에 곽정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다. 사람들은 그의 멍한 표정을 보자 박장대소했다. 축하연이 끝난 후 곽정은 서둘러 모친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말을 들은 이평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강남육계를 모셔오라고 했다. 소식을 들은 강남육계는 자신들의 제자가 칭기즈칸에게 총애를 받자 이평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평은 난감한 표정으로 육계에게 지난날 곽소천과 양철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생사를 알 수는 없지만 만약 포석약이 딸을 낳았다면 사돈을 맺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총이 미소를 지으며 이평을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구척이와 내기를 한 사연을 이평과 곽정에게 말했다. 양철심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이평은 크게 기뻐했다. 이평은 그 자리에서 곽정에게 강남육계를 따라 강남으로 가서 양철심의 아들을 만난 다음 단천덕을 찾아 복수하고 돌아오면 화쟁과 혼인시켜주겠다고 했다. 곽정은 그 길로 칭기즈칸을 찾아가 그 일을 알리고 허락을 구했다. 칭기즈칸이 흔쾌히 허락하며 말했다. 그래 가서 강남 구경도 하고 금국의 6째 태자 완한홍열의 수국도 갖고 오면 좋겠구나. 의제 찰목합과의 우정이 깨지고 그가 목숨을 잃은 것도 모두 완한홍열 그놈의 이간질 때문이 아니냐. 몽고 부족을 통일한 태무친에게 남은 적은 이제 금나라뿐이었다. 칭기즈칸은 금나라와 일전을 치르기 전에 머리가 비상하고 용병술에 능한 완한홍열을 제거하고 싶었다. 사실 찰목합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칭기즈칸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불문율을 바꿔 병사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찰목합의 부하들을 귀순하도록 꿰어낸 데 있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세상이 다 아는 찰목합과의 우정이 깨진 것을 완한홍열 탓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어릴 적부터 금나라에 대한 증오가 있던 곽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완한홍열이 데려온 황하사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던가. 곽정은 완한홍열의 목이 칭기즈칸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완한홍열의 목을 가지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곽정은 사흘 뒤 강남육계와 함께 중원으로 떠났다. 강남육계와 곽정은 낮에는 종일말을 달리고 밤에는 쉬면서 동남쪽으로 떠난 지 수일이 지나서야 드넓은 사막과 초원을 벗어나 장가구 근방에 당도할 수 있었다. 곽정은 중원이 처음이라 생전 처음 보는 경치에 마음이 들떴다. 신나게 적토마를 달려 흑수강에 도착한 곽정은 길가 여인숙에서 말을 쉬게 하고 사부들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린 적토마의 어깨가 땀으로 흥건해 있었다.
곽정은 측은한 마음에 수건으로 적토마의 땀을 닦아주다가 흠칫 놀라 손을 움츠렸다. 수건에 피가 흥건히 묻어난 것이다. 다시 적토마의 오른쪽 어깨를 닦아보니 역시 그 어깨에서도 피가 묻어났다. 적토마는 전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기력이 왕성한데 어째서 피가 나는 것일까? 곽정은 애달픈 마음으로 애마를 쓰다듬고는 식당으로 들어가 사부인 한보구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경쾌한 종소리가 들리더니 눈같이 하얀 낙타 4마리가 달려왔다. 낙타 위에는 역시 흰옷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곽정은 평생을 사막에서 자랐지만 이런 아름다운 낙타를 처음 보는 터라 자신도 모르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낙타 위에는 22 정도 되어 보이는 수려한 용모의 미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이들은 낙타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민첩하고 단아하기 그지없었다. 온몸을 흰옷으로 감싸고 목에는 귀한 여우 모피를 두른 그들을 바라보느라 곽정은 넋을 잃고 말았다. 그중 한 남자가 곽정의 눈길이 쑥스러웠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이자 또 다른 한 명이 곽정에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쳤다. 얼빠진 놈이 뭘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냐? 그러자 곽정이 놀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4남자는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더니 깔깔대며 웃었다. 곽정은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창피해서 귀까지 화끈거렸다. 식당을 나가버릴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보구가 자신의 애마인 황마추풍왕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곽정은 황급히 달려나가 한보구에게 적토마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보구가 이상하다는 듯 적토마 곁으로 가서 말 어깨를 손으로 몇 번 닦아 햇빛에 비춰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건 피가 아니라 땀이야. 그 말에 곽정이 놀라서 물었다. 붉은색 땀도 있나요? 그러자 한보구가 씩 웃으며 답했다. 청아, 이 말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귀한 한열보말한다. 다른 말로 홍마라고도 부르지. 곽정은 애마가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 셋째 사부, 어떻게 말에 땀이 피처럼 나죠? 한보구가 말했다. 선사께 들은 말인데 서역대왕에는 어깨에 피같이 붉은 땀을 흘리고 날개가 달린 것처럼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천마가 산다고 하더구나. 그러나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서 믿지 않았는데 네가 그 말을 얻을 줄은 생각도 못했구나. 한보구가 말하는 도중에 가지낙 등이 모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과 차를 주문했다. 시서에 통달한 주총이 좀 전에 한보구의 말을 이었다. 사기와 한서에도 분명히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다. 한무제 시절 박망우 장건이 사신으로 서역에 갔는데 대왕국 이사성에서 한열보말을 보고 돌아와 한무제에게 구했지. 황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한열보말을 얻기 위해 황금 1000근과 실제 말 크기로 만든 황금말을 사신과 함께 대왕국으로 보냈단다. 그러나 대왕국 국왕은 이사천만은 대왕국의 국보이므로 한인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러자 장건이 크게 화를 냈고 결국 대왕국 국왕이 진노해 사신을 죽이고 황금을 모두 빼앗았지. 곽정은 한창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데 주총이 찻잔을 들어 차를 마시자 어떻게 됐냐고 안달하며 물었다. 흰옷 입은 4사람도 주총의 이야기를 정신없이 엿듣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방울 소리가 은은히 들리더니 또 다른 4명이 흰 낙타를 타고 도착해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앞선 4사람과 복장이 같은 미소년들이었다. 그이들은 먼저 온 4사람과 동석해 음식을 주문했다. 주총이 말을 이었다. 크게 분노한 황제는 이광리 장군에게 군사 수만 명을 주어 대왕국으로 보냈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장안에서 대왕국까지는 서쪽으로 가곡관을 지나면서부터 온통 사막뿐이라 양식도 물도 다 떨어져서 도중에 군사들이 계속 죽어나간 거야. 소규모 사신 행렬을 보낼 때와는 상황이 달랐던 거지. 결국 그들은 대왕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대의 치라를 잃었지. 이광리 장군은 쇠약해진 군대로는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해 도낭으로 후퇴해 황제에게 원조를 청했단다. 한무제는 보말을 얻지도 못하고 수만 군사를 잃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얕볼까 두려워 20만의 군사와 군량을 준비했지. 그런데도 병력이 부족할까봐 전국에 죄지은 관리 대릴 사위, 상인들을 모두 종군케 했으니 그야말로 세상이 떠들썩했단다. 결국 이광리는 대군을 이끌고
대왕국을 40여일 동안 포위하고는 수없이 많은 대왕국의 장수들을 죽였지. 그 결과 겁을 집어먹은 대왕국의 귀족들이 국왕의 머리를 잘라 투항하고는 보마도 내주었단다. 한열보마를 얻기 위해 천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낭비되었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렇게 어렵게 한열보마를 얻었지만 몇 대 지나지 않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붉은 땀도 흘리지 않게 되었지. 대왕국의 천마가 천마로서의 기상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야생에서 살기 때문인데 그런 야생마를 마국간에서 정성 들여 돌봤으니 야성이 사라질 수밖에. 주총이 이야기를 끝내자 일행은 다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흰옷을 입은 8명의 사람은 소곤소곤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귀가 특히 밝은 가지낙은 그들과 꽤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지낙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모두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때 한 명이 말했다. 바로 해치워버리자. 저놈이 말을 타버리면 쫓아갈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어 말을 받았다. 여긴 보는 사람도 많고 게다가 저놈한텐 일행이 있잖아. 또 다른 일행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받았다. 녀석들이 방해하면 모두 죽여버리면 되잖아. 가지낙은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국수를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중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저 홍마를 주군께 바치자. 주군께서 저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삼선록이나 영지상인에 비할 바가 안 되지. 가지낙은 영지상인의 이름을 듣고는 그가 서장 밀종 사람으로 대수인이라는 무공으로 서남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인물임을 기억해냈으나 삼선록에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요 며칠 흑도에 무리를 많이 만났는데 모두들 천수인도 팽년호의 사람들이었어. 그들도 모두 수도로 모일 거야. 저 말이 그들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오겠어? 가지낙은 팽년호라는 이름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팽년호는 하북과 산서 일대에서 많은 졸개를 거느리고 악명을 떨치고 있는 도적으로 악랄하기 그지없으며 사람을 나무 베듯이 죽여서 천수인도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가지낙은 이렇게 악랄한 놈들이 왜 수도로 모이는 것이며 저 여자들의 정체가 뭘까 궁금했다. 그때 여자들이 소리를 낮추고 뭔가를 의논하더니 먼저 마을을 빠져나간 뒤 길에서 곽정의 말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는 자기 주군에게 한열보마를 바치면 무슨 상을 받을 것 같냐는 시답잖은 말을 주고받으며 노닥거렸다. 그렇게 한참을 노닥거리던 여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흰 낙타를 타고 식당을 나갔다. 여자들이 멀리 사라지자 가지낙이 말했다. 청아, 저 여자들의 무공이 어떤지 봤느냐? 그러나 곽정은 저들이 여자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 정말 여자였냐고 되물었다. 아직 강호 경험이 없는 곽정은 저들이 남장 여자인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가지낙은 방금 들은 말을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그 말에 나머지 사람들은 가소롭게 여겼다. 가지낙이 말을 이었다. 말을 빼앗느니 하는 건 대수롭지 않은데 그 많은 수장이 수도로 모인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필시 무슨 커다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송나라에 해를 끼치고 많은 한인을 해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때 정금발이 말했다. 하지만 가응의 비모 약속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모두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으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남이인이 갑자기 말했다. 청아, 네가 먼저 가라. 한소영이 확인하듯 물었다. 정의를 먼저 가응으로 보내고 우리는 이 일을 알아본 다음에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에 남이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주총도 동의했다. 그래, 정의도 이제 혼자서 경험을 쌓아야지. 곽정이 사부들과 헤어지는 게 섭섭하다고 하자 가지낙이 꾸짖었다. 다 큰 녀석이 아직도 어린애처럼 구는구나. 한소영이 그런 곽정을 위로했다.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면 한 달도 안 돼서 따라갈 거야. 주총이 말했다. 3월 24일 정오에 넌 반드시 가응의 취선루에 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가지낙이 당부했다. 그 여자들이 네 말을 뺏으려 해도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거라.
네 말이 빠르니 도망가면 쫓아오진 못할 거다. 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괜히 다른 일에 휘말리면 좋지 않다. 육괴는 일전에 곽정이 혼자서 황하사기와 싸우면서 제법 무공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그를 혼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별하기 전 육괴는 각자 한마디씩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특히 남이인이 강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 못 이기면 도망쳐라. 그는 곽정이 성품이 우직해 고수를 만나도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주총 역시 그 말에 살을 덧붙였다. 무예는 끝이 없어서 산 뒤에 산이 있고 고수 위에 고수가 있으니 내가 아무리 무예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모든 적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대장부는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 넷째 사부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여섯 사부께 절을 올린 다음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말을 타고 10여 리를 달리자 지세가 험난해지고 양옆으로 험준하게 늘어선 높은 산과 기암괴석이 나왔다. 앞으로 나갈수록 길은 점점 좁아졌다. 그때 눈앞에 남장 여자 4명이 흰 낙타를 타고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말이 지나가니 길을 비켜주시오. 그러자 내 여자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꼬마야 뭘 그렇게 무서워하니? 이리 와보렴. 그 멋진 말 좀 구경해보자. 곽정은 완전히 어린아이 다루는 듯한 말투에 순간 화가 치솟았다. 그러나 되도록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진하게 말이 떠오른 곽정은 그대로 채찍을 한번 휘둘렀다. 그러자 홍마가 화살처럼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곽정은 손에 검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이 지나가니 빨리 길을 비키시오. 부딪혀서 계곡으로 떨어져도 난 모르오. 말은 순식간에 여자들 앞까지 달려갔다. 그때 한 여자가 낙타에서 내려 몸을 날리더니 손으로 홍마의 고삐를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홍마는 긴 울음을 내뱉으며 공중으로 몸을 날려 4마리의 낙타를 거뜬히 넘어섰다.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아보니 암기 2개가 번쩍거리며 날아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강호에 나온 곽정은 사부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매사에 조심했다. 그는 암기에 독이 있을까 염려되어 손으로 잡지 않고 몸을 돌려 모자에 암기를 담았다. 그러자 멀리서 여자들이 훌륭한 무공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곽정이 모자에 담긴 암기를 보니 끝이 날카롭고 옆도 예리하기 그지없는 투창이었다. 그는 원수진 일도 없는데 단지 말 한 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곽정은 화를 억누르며 투창을 옷주머니 속에 넣고는 또 다른 여자들이 길을 막을까봐 서둘러 말을 달렸다. 다행히 다른 4명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홍마를 달린 곽정은 어두워지기 전에 장가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